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제가 테이프 감아드릴게요. 남편을 보내고 난 뒤 67세가 된 저는 저녁만 되면 부엌 형광등 아래서 반찬통 뚜껑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 수님 씨가 소개해준 시니어 탁구 모임은 크게 티내지 않고 몸만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날 68세 오태수 씨는 제 손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한 병을 조용히 밀어놓고 무릎 아픈 분 자리를 바꿔주고, 제가 숨을 고르면 공을 천천히 받아주던 그런 다정함이었습니다. 비슷한 외로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2달이 지나던 날, 저는 끝내 한 가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탁구장에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왜 당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다정함 하나가 제 생활을 어떤 순서로 무너뜨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어요. 냉장고 안엔 반찬이 그대로 있었는데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와 명자 씨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언니, 이러지 말고 좀 나와. 사람 만나야 해. 그 말이 맞는다는 건 알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서 국을 끓일 때면 문득 이 국을 누가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뿐이었는데도 습관처럼 2그릇을 꺼내놓곤 했죠. 달력엔 병원 날짜만 표시됐어요. 정형외과는 둘째 주 화요일, 내과는 셋째 주 목요일, 안과는 넷째 주 금요일.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일정이 병원밖에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 수님 씨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언니, 탁구 모임 한번 나와봐. 우리 나이 사람들만 모여서 치는 거야. 운동도 되고 좋아.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체육관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공이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웃으며 라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만 지켜봤어요. 다들 즐거워 보였는데 저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님 씨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 여기 태수 씨. 오래 치신 분이야. 언니한테 좀 알려드려. 68세 오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봤어요. 라켓 손잡이가 좀 미끄러우시죠? 제가 테이프 감아드릴게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가방에서 흰색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제 라켓을 받아서 손잡이를 천천히 감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2바퀴 정성스럽게 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탁구를 처음 쳐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감도 안 잡혔고 제 라켓이 제대로 맞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태수 씨는 제가 헛스윙을 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공이 어디 도망가나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참 부담 없었어요. 제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을 천천히 넘겨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주고받는데 태수 씨만 제 속도에 맞춰줬어요. 이제 좀 감 잡으셨죠? 조금씩 빨리 해볼까요? 그렇게 조금씩 속도를 올렸는데 어느새 공을 받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1시간쯤 쳤을 때 저는 땀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숨이 찼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갈 때였습니다. 태수 씨가 제 옆에 물 한 병을 조용히 밀어뒀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목마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쓸 수도 있구나. 탁구장 한쪽에 무릎이 안 좋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의자가 딱딱해서 불편해 보였는데 태수 씨는 그분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이 쿠션 있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을 챙기는 성격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고 저는 탁구장에서 웃던 사람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수 씨가 물을 밀어주던 그 손이 자꾸 생각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형광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만 몇 개 놓여 있었고 저녁을 혼자 먹으면 뚜껑 닫는 소리만 컸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 오늘 탁구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탁구 모임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또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사흘 뒤 저는 다시 체육관 2층에 올라갔습니다. 태수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많이 움직이셨는데. 그 질문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탁구를 치는데 이번엔 지난번보다 좀 나았습니다. 공이 오는 게 조금 보였고 제 라켓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느시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곧 잘 치실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옆 탁구대로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짜증을 낼 법도 했는데 태수 씨는 천천히 공을 주우러 가서 다시 건네줬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힘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컸어요. 탁구를 치다 보면 머릿속이 조금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이 오면 받고 넘기고 또 받고 그 반복 속에서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 다시 조용해지지만 그 2시간만큼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님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태수 씨 괜찮은 사람 같지? 원래 저렇게 다정해. 부인 일찍 잃고 혼자 사는데 성격이 좋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묘하게 남더라고요. 다정하다는 말을 들으니 그 다정함을 제가 붙잡고 싶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탁구장에서 웃는 그 얼굴이 집에 돌아가면 자꾸 떠올랐어요.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자주 함께 갔는데 저는 대부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봬요.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녁에 뭘 하고 있을까?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있겠죠. 저처럼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느 날 탁구장에서 누군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태수 씨, 오늘도 탁구 끝나고 또 다른 모임 간대요. 바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노래 모임도 가고, 걷기 모임도 가고, 우리보다 젊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탁구 말고도 다른 모임을 많이 다닌다는 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늘 어디론가 가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저녁만 되면 늘 다음 일정이 있을까? 탁구가 끝나면 커피, 커피가 끝나면 노래,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모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은 걸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바쁜 사람일까?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김치 혼자 먹으려고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 누구랑 밥을 먹고 있을까? 혼자일까? 아니면 모임 사람들과 같이 있을까?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져서 저는 거실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탁구장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궁금함이 왜 저녁만 되면 그 사람에겐 늘 다음 일정이 있는 걸까요? 탁구 모임을 나간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수 씨가 탁구가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미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었어요. 탁구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태수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꺼냈어요. 선미 씨,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다 서울에 있고 저는 그냥 여기저기 모임 다니면서 지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엔 뭔가 허전한 게 묻어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뭐랄까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싫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형광등만 켜놓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선미 씨,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태수 씨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회사 다닌 이야기, 아이들 키운 이야기, 아내랑 여행 다닌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저처럼 추억만 붙잡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 전화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태수 씨는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연락 자주 하나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배려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봤어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재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말하는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태수 씨는 손을 저으며 설명했어요. 아, 그냥 동거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고 도장 찍고 우리 나이에 이상하게 살 순 없잖아요.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태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해요. 저도 혼자 외롭고 선미 씨도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같이 사는 게 나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긴 할까? 수님 씨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태수 씨가 같이 살자는데 어떡하지? 너무 빠른 것 같아. 수님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났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나이에 연애 오래 할 거야? 언니 혼자 계속 있을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만 켜져 있었고 저는 이불을 덮고 또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형광등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고 혼자 밥을 먹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제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천천히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태수 씨는 오히려 빨리 하자고 했어요. 선미 씨,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 빨리 서류 처리하고 편하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다정함이 끊길까 무서웠어요. 일주일 뒤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나섰어요.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수님 씨가 알려준 대로 다 챙겼습니다. 태수 씨는 먼저 와 있었고 창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미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는 서류를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합의하셨어요? 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 문제를 간단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밀어줬어요. 저는 펜을 받아서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선미 씨,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태수 씨가 자리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툭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서 왠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게 뭘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안도감일까?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셨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 이제 우리 집 가서 정리해요. 제 짐은 많지 않아요.
간단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산다는데 짐이 많지 않다니. 그날 저녁 태수 씨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큰 가방이 아니라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옷 서너 벌, 세면도구, 약통 몇 개, 그리고 수건이 전부였어요. 저 원래 이렇게 간단해요. 많이 안 가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면 되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웃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온 사람의 짐이 이게 전부라니. 사진 한 장, 책 한 권,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 없이 옷만 들고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선미 씨, 배고프네요. 저녁 먹을까요? 태수 씨는 짐을 방에 놓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태수 씨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 때쯤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물었어요. 선미 씨, 생활은 원래 혼자 다 하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 남편 떠나고 나서 혼자 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럼 제가 편하게 있어도 되겠네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손도 안 맞고 서툴러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옆에서 태수 씨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제가 놓친 게 뭐였을까? 복잡한 거 싫다던 그 말이 혹시 다른 의미였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가 물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생활은 원래 혼자 다 하셨어요? 그 질문이 정말 위로였을까요?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저는 습관처럼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를 꺼내서 데웠어요. 시금치를 씻어서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덜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7시쯤 태수 씨가 일어났어요. 아, 벌써 아침 다 됐네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고 수저를 놓아주고 반찬을 덜어줬어요. 태수 씨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선미 씨 손맛이 좋네요. 맛있어요. 처음엔 그 말이 기뻤어요. 누군가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그 말 뒤에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상을 치운다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을 들고 편하게 기대에 앉았어요. 저는 좀 쉴게요. 선미 씨가 하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태수 씨를 힐끗 봤어요.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태수 씨 옷도 빨래통에 있어서 같이 넣었어요. 양말, 속옷, 셔츠 처음엔 같이 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빨래가 끝났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씩 널었습니다. 제 옷, 태수 씨 옷, 수건, 이불보 빨래줄이 금방 찼어요. 뒤돌아보니 태수 씨는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저 좀 피곤해서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0시쯤 되니 태수 씨가 일어났어요. 선미 씨, 저 탁구 모임 갈 시간이에요. 다녀올게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녀오세요만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빨래가 마르는 걸 지켜봤어요.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서 된장국을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분량인데 태수 씨는 없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탁구 끝나고 밥 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선미 씨는 드세요. 저는 밖에서 먹을게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두 그릇 준비한 밥상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또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 3시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반찬 재료랑 생활용품을 사야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는데 태수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 씨, 저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걷기 모임 끝나고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요.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두 사람 분량을 사야 하나, 한 사람 분량을 사야 하나 헷갈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 분량을 샀어요. 언젠가는 같이 먹겠지 싶어서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까지 오는데 손이 아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수 씨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과일을 씻어서 담고 우유를 넣었습니다. 그 사이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가 늦는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6시, 7시가 지나도 태수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건데 혼자 먹으니 의미가 없더라고요. 9시쯤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선미 씨, 저 왔어요. 오늘 걷기 모임에서 재미있었어요. 웃으면서 들어오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저는 씻고 쉴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어요. 부엌 형광등을 끄고 거실로 나왔는데 태수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그랬고 사흘째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태수 씨는 밥만 먹고 나가고 저는 혼자 집을 정리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탁 끝에 약통이 놓였어요. 태수 씨 약과 제 약이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제가 챙겼습니다. 오늘 약 드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태수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깜빡했네요. 챙겨줘서 고마워요. 약통 옆엔 영수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 식비, 커피값 모임에서 쓴 돈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임비라고 적힌 봉투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걸 치우고 또 상을 차렸어요. 탁구 모임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탁구가 끝나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선미 씨, 저 오늘 노래 모임 가야 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형광등을 켜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태수 씨는 밤 10시쯤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재미있었어요. 선미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덜고 있었어요. 태수 씨 목까지 준비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 씨, 오늘은 밖에서 먹고 갈게요. 경로당에서 행사 있어요. 저는 네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준비해둔 밥상이 또 허전했습니다. 태수 씨가 집에 없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탁구, 노래 모임, 걷기 모임, 경로당 행사, 친구 만남. 늘 어디론가 나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집은 그냥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곳처럼 변했어요. 선미 씨,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말이 하루에 서너 번씩 들렸습니다. 저는 다녀오세요만 반복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었어요. 태수 씨 옷도 제가 빨았고 그의 방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양말을 짝을 맞춰서 개고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같이 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가 하니까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자동이체 알림이 줄줄이 떴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여기까진 매달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어요. 입금 알림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모임비, 택시비, 병원비, 카드값.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태수 씨가 쓴 돈이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언제 이렇게 연결됐는지 제가 동의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태수 씨, 이거 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같이 사니까 하나로 쓰는 게 편하잖아요. 선미 씨 통장이 메인이니까 거기서 다 빠지게 해놨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쓴다는 게 제 돈을 그가 쓴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함께 관리한다는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 태수 씨는 손을 저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며칠 뒤 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태수 씨가 모임에서 쓴 돈들이었어요. 우리 카드 쓴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물으면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탁구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새로운 여자 회원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분 옆에 가서 말했어요.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제가 테이프 감아드릴게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문장과 똑같았어요. 말투도, 억양도,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며 웃었고 태수 씨는 테이프를 꺼내서 라켓을 감아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복제였구나. 탁구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다정함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도 라켓 테이프 감아주셨네요.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원래 그래요. 미안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어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보다 숨부터 삼켰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리. 탁구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태수 씨는 정말 친절해요. 항상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늘 먼저 배려해 주시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선 소파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밖에선 누구보다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하는 동안 그는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 씨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현관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선미 씨, 이번 주말은 밖에서 자도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밖에서 자다니 어디서요?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집이요. 모임 끝나고 늦어지면 거기서 자려고요. 괜찮죠?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가 벗어놓은 신발을 바라봤어요. 이 신발을 정리하는 게 제 일이 됐고 이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 밖에서만 다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작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그분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그 똑같이가 정말 다정함이었을까요? 태수 씨는 탁구가 끝나면 바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앉아서 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먼저 갈게요. 다음 일정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수님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태수 씨는 어디 가는 거야? 매번 탁구 끝나자마자 나가던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임 있대요. 실제로 태수 씨는 일주일 내내 일정이 있었어요. 월요일은 노래 모임, 화요일은 탁구 모임, 수요일은 걷기 모임, 목요일은 또 탁구 모임, 금요일은 경로당 행사 주말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봤던 분이었어요. 아, 선미 씨. 태수 씨 부인이시죠? 태수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경로당 행사 때 항상 먼저 도와주세요. 의자도 나르고 음식도 나르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선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밖에선 의자를 나른다니.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걷기 모임에서 본 분이었습니다. 선미 씨, 태수 씨 덕분에 우리 모임이 재미있어요. 늘 분위기 띄워주시고 걷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속도 맞춰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는 당연히 집에 없었어요. 탁구 모임 단체방을 열어봤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수 씨 오늘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덕분에 우리 모임이 화목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태수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집에선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밥을 차려야 했고, 제가 약을 챙겨야 했고, 제가 빨래를 해야 했어요. 오늘은 뭐 먹어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기본값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6시쯤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노래 모임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선미 씨, 오늘 모임에서 제가 노래 불렀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밖에서 드시고 오실 줄 알았어요. 태수 씨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집에서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오늘은 뭐 해주셨어요? 오늘은 뭐 해주셨어요? 그 문장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제가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됐고, 그는 그걸 확인하듯 물었어요. 며칠 뒤 걷기 모임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태수 씨가 누군가의 물병을 들어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태수 씨 역시 신사분이세요. 언제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집에선 제 물병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밖에선 남의 물병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탁구 모임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미 씨, 집에서도 태수 씨가 잘해주시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제가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태수 씨 같은 분이랑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뭘 해야 할까? 태수 씨는 오늘도 늦을까? 혼자 먹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선미 씨, 오늘 경로당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먼저 드세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밥을 먹으려고 반찬을 꺼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탁구 모임 다음 날이었어요. 수님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요즘 어때? 잘 지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바빠요. 수님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나이에. 저는 웃었어요. 모임이 많아서요. 매일 어디 나가요? 수님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힘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님 씨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힘들어 보여.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탁구장에서였습니다. 새로 오신 여자분이 태수 씨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탁구가 재미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태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말투가 제가 처음 들었던 말투와 똑같았어요. 탁구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명자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둘이서 걸으면서 명자 씨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태수 씨 말인데. 저는 멈춰섰습니다. 명자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분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명자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 태수 씨가 예전에도 그랬대요. 모임에서 여자분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집에선 뭐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괜한 말한 것 같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수 씨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왔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아무렇지 않게 묻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고, 반찬을 차려야 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 말이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잘해준 게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태수 씨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네요. 맛있겠어요. 웃으면서 밥을 먹는 그 얼굴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똑같이가 정말 다정함이었을까요? 그날도 탁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체육관 2층에 올라갔어요. 공 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이미 몇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구석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여자 회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본 분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라켓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그분 옆에 앉더니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흰색 테이프였어요.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제가 테이프 감아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그 문장, 말투, 억양, 웃는 표정까지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문장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같은 톤으로, 같은 웃음으로. 그분은 고맙다며 웃었고 태수 씨는 정성스럽게 테이프를 감아줬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제 라켓을 감아주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미끄러워요. 공 치기 편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복제였구나. 저한테만 해준 말이 아니었어요. 저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고, 연습된 친절이었고,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탁구를 쳤는데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켓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제대로 맞지도 않았어요. 선미 씨, 괜찮으세요? 수님 씨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오늘 탁구 어땠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도 라켓 테이프 감아주셨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라 손잡이 미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랑 똑같던데요.
태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게 왜요? 사람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선미 씨도 처음엔 제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어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미 씨, 왜 그래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 챙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친절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태수 씨를 불렀어요. 밥 드세요. 태수 씨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네요. 맛있겠어요. 웃으면서 밥을 먹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에 묻혀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태수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태수 씨가 자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모임을 다녔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반찬을 짚고 국을 떠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선미 씨, 왜 안 먹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태수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싸우기보다 숨부터 삼켰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리. 이 생활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태수 씨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선미 씨, 이번 주말은 밖에서 자도 되지? 그냥 알리는 투였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자다니 어디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집이요. 모임 끝나고 늦어지면 거기서 자려고요.
괜찮죠?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을 정말 집으로 생각하는 걸까?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걸까? 태수 씨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주말에 봐요. 선미 씨도 편하게 쉬세요.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현관에 신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야 할 신발들이었어요. 저는 그 신발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숨이 가라앉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 얼굴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혼할 때 받았던 서류가 있었어요. 도장 소리가 나던 그 서류. 저는 그걸 꺼내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일요일 밤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역시 집밥이 맛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태수 씨가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혼 서류, 통장 사본, 자동이체 내역서, 제가 모아둔 종이들이었어요. 하나씩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태수 씨 모임비, 병원비, 카드값, 통신비,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항목이 자동이체로 묶여 있는지, 어떤 카드가 연결돼 있는지, 어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어요. 결제 알림이 매일 왔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커피값, 식비, 택시비 하루에도 몇 건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메모가 한 장을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재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리하시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증명서, 통장 사본. 집에 돌아와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좋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상처 안 주고 조용히 끝내는 걸까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재산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끊었어요. 하나, 둘, 셋 모든 항목을 해지했습니다. 혹시 다시 신청하시면 안 되냐고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끊어주세요.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태수 씨가 쓰던 카드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수단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서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업체를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설정했습니다. 숫자를 누르면서 손이 떨렸어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모임을 다녔고 저는 조용히 정리를 했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태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태수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리요? 무슨 정리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같이 사는 거 정리하려고요.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선미 씨,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다정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태수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미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비한 종이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자동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거 보세요. 2달 동안 제 통장에서 이만큼 나갔어요. 태수 씨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만 쓴 거였어요.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다 제가 했어요. 밥, 빨래, 청소, 약 챙기기 모든 걸 제가 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선 아니었어요. 태수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미 씨, 우리 좋게 정리하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좋게가 누굴 위한 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조용히 끝내서 자기 평판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좋게 정리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저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태수 씨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하고 소리가 났어요. 재혼할 때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태수 씨는 제 뒤를 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선미 씨, 그래도 우리 잘 지내자. 나쁘게 끝내지 말자.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신이 제게 했던 문장만큼 짧게 한 문장만 남길게요. 태수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생활을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태수 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지면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새로 바꾼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태수 씨 짐은 이미 다 치웠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통 모두 정리해서 따로 빼놨어요. 거실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생활로, 제 시간으로 돌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혼자 먹을 분량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2달 전 제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한 혼자였고 되찾은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님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전화가 왔어요. 수님 씨였습니다. 언니 힘들었지?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정리했어. 잘했어. 언니 용기 있어.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이 왔습니다. 형광등을 켰는데 예전처럼 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을 제가 먹고 싶을 때 제 속도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2달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다정함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친절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 같이 사는 게 함께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생활을 지키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정함 하나에 기대어 계속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으셨을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지켜낸 시간이니까요.